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9부 별들의 행진. 맹유중앙본부는 이 경문과 함께 7명 용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우리는 이미 광주 고보생이 아니다. 퇴학당한 27명뿐만 아니라 400생도 모두가 주거양성소의 생도가 됨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고 맹유 학생들에게 가택 수색과 공판 소식 등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첨부했다. 1. 금후 학교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위압적 불온 문서를 전달받더라도 단연 부정하라. 그 문서야말로 제군을 주구화시키는 노예교육 아성애의 입장권이다. 2. 중앙본부의 명령을 사수하자. 3. 집합의 첫 총소리가 나면 신속히 집합하자. 미리 여비를 준비하자. 맹유중앙본부는 8월 25일 귀향 중인 학생들을 광주로 집합시켜 모종의 행동을 결행할 계획을 세웠다. 모종의 행동이란 학생들을 광주로 불러 모아 학교 당국이 개학 통지서를 보내고 다시는 맹유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할 경우 절대로 학교에 사죄하거나 서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등 행동 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광주 모임에 불참한 자는 그 사유를 밝히고 병으로 못 올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까지 첨부하게 하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세웠다. 또한 학생들이 광주에 올라온 후 일반인이 맹유에 대해 질문할 때와 경찰에 구속되었을 때 답변 요지와 맹유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약을 만들어 통보했다. 맹유 본부는 서둘러 실행요목이라는 제목의 경문을 보냈다. 경문의 내용은 맹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타교에 전교하지 말 것, 중앙본부의 명령에 따를 것, 반동분자를 박살할 것, 운동에 저해한 자를 매장할 것, 노예교육의 아성을 분쇄하고 간접 교장을 매장할 것, 한일인 공학을 반대할 것 등 6개 항이었다. 장백령과 백석이도 동맹휴학에 가담했다. 장백년은 당분간 금성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들 형제는 학교에서 발송한 동맹휴학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맹유본부에서 보낸 경문을 모두 받아보았다. 백석이는 서약서를 쓰고 학교에 나가자고 했으나 형인 백년은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을 하자고 하여 의견 충돌이 생겼다. 이날도 백석은 학교에 가겠다는 것을 백년이 붙잡았다. 야, 잘못하면 배신자로 몰려서 문매를 맞을 수도 있다니깐. 동태를 더 살펴본 연후에 학교에 가는 것이 좋겠다.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학생들을 만나고 올 테니까 기다려봐. 백년은 가까스로 동생을 주저앉히고 나서 금성관을 나섰다. 그는 먼저 최규창을 만나기 위해 가까운 진남관으로 향했다. 백년이는 통학을 하면서부터 최규창을 만나지 않았다. 최규창의 하숙방에서는 여전히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들락거린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왕재일과 장재성이 졸업을 한 후에도 최규창의 하숙방은 사회주의 학생들의 아지트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동맹휴학 기간 중에 맹휴중앙본부 학생들이 최규창의 하숙방에서 자주 모인다는 것도 백년은 알고 있었다. 최규창은 진남관에 없었다. 백년은 그냥 되돌아 나오려다가 양순식의 하숙방 문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순식이를 불렀다. 곧 순식이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집에 있었구나. 잠깐 들어가도 되겠냐? 백년은 순식이의 대답도 듣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순식은 별로 반갑지 않은 듯 뜨악한 표정이었다. 동맹휴학 동안에 집에 안 가고 쭉 여기 있었냐? 학교 갈 건데 집에는 왜 가? 백년의 물음에 순식이 불컥거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규창이 선배하고는 잘 지내냐? 얼굴이나 볼까 해서 왔는데 없구나. 그 불량 학생하고 친구야? 순식은 무엇인가 불만 섞인 말투였다. 백년은 듣기에 거북해서 잠시 찌푸린 얼굴로 순식을 흘겨보았다. 불량 학생이라니. 선배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규창이를 만나러 진남관에 온 학생들은 모두가 불온분자들이라는 것을 난 알고 있어. 이번 동맹휴학을 주동한 학생들이 바로 그 작자들이야. 언제고 내가 확 찔러버릴 거야. 순식이 흥분한 목소리로 언성까지 높였다. 백년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식의 평소 성격과 지금의 태도로 보아 꼭 사고를 칠 것만 같았다. 백년은 두려운 얼굴로 순식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로서는 순식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규창에게 조심하라고 귀뜸을 해줘야 할 것 같았다. 서약서는 쓸 생각이냐? 당연하지. 상급 학년 형들이 문제야.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1, 2학년들을 상급 학년들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지. 그래도 조심해라. 그부들에게 서약서를 쓰라고 선동했다가는 배신자로 몰릴 수가 있어. 학교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퇴학당하는 것보다 낫지. 순식의 입장은 당당했다. 백년은 더 이상 순식이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어섰다. 아버지는 자주 만나 뵙느냐?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물었지만 순식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방문을 닫아버렸다. 백년은 잠시 순식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진남관 대문 앞을 서성거리며 규창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규창이를 만나서 순식이를 경계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순식이 말로는 맹유중앙본부 학생들이 규창이 하숙방에서 자주 모임을 갖는다고 하지 않는가. 만약 맹유 주동자들이 모임을 갖고 있을 때 학교 당국이나 경찰에 고자질을 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장백년은 저녁을 먹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진남관으로 최규창을 찾아갔다. 그가 반쯤 열린 여관 안으로 들어서자 불이 켜진 최규창의 하숙방 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치는 것 같았다. 누구인가 최규창의 방을 엿보고 있다가 인기척이 들리자
몸을 숨긴 것이 분명했다. 검은 그림자는 마당한 우물 쪽으로 사라졌다. 백년은 검은 그림자가 순식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규창의 방 가까이 다가가자 나지막하게 말소리가 들렸다. 백년이가 규창의 이름을 부르자 이내 말소리가 뚝 그치고 나서 한참 후에야 방문이 열렸다. 방문을 열고 나온 최규창은 어둠 속을 두리번거렸다. 백년이구나. 무슨 일이냐? 규창은 백년이 혼자 온 것을 알자 곧 경계의 눈초리를 누그러뜨렸다. 백년은 규창을 때밀다시피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동경중앙대학 예과에 다니다가 맹유 사태 때문에 귀국한 장재성을 비롯하여 학생대표 정동화, 김기권, 임주홍, 이만동 등의 얼굴이 보였다. 이들 중에 성진회 멤버들도 있었다. 성진회는 표면상으로 해체 선언을 한 후 연합지회에는 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은밀하게 모임을 갖고 꾸준히 사회과학 연구를 해오고 있었다. 27년 11월에는 김태우의 집에서 정동수, 문승수, 김봉만, 김재룡, 유상걸, 주당석, 유치호 등이 모여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비밀리에 결속을 굳히고 단결하여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그 실천 방법을 토론하였다. 또한 1928년 2월에는 지용수의 집에서 광주 고보의 임주홍, 최규창, 김광용, 농업학교의 문승수, 정종석, 주당석, 유치호, 김인수, 광주사범학교의 하이철, 이동선, 박무길, 정귀석, 임종근 등이 모여서 졸업생은 사회 현장에서 재학생은 학교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조선 독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민족의 독립이나 사회 개혁이 외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적인 힘에 의해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고려공산당 청년회 당원인 지용수의 집에서 가진 모임에서는 광주청년동맹 신간의 광주지부의 간부인 강혜석이 참석하여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이 외에도 성진회는 무등산 등지에서 모여 사회과학 연구를 계속 해오면서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긴밀하게 상호 연락망을 강화해왔다. 그들의 뒤에는 언제나 지용수와 강혜석 그리고 성진회 출신 졸업생들이 있었다. 특히 동경에 유학 중이던 장재성은 방학 때마다 광주에 머물면서 성진회 회원들을 만나 신사회 건설을 역설하고 일본에서 가져온 사회과학 서적들을 돌려 읽도록 했다. 이렇듯 성진회는 내용적으로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그들이 공부해온 사회과학 이론을 행동으로 표출시킬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드디어 이경채 사건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동맹휴학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경채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인 28년 6월에도 광주 고보에서 박무길, 김시성, 최규창, 임주홍 등이 광주 농업학교에서 김재룡, 유상걸, 유치우, 주당석 등이 모여 동맹휴학을 결의하였다가 주동자들이 검거당하기도 했다. 장백년이 최규창의 하숙집에 찾아갔을 때 맹유 본부 학생들은 장재성과 같이 학생들에게 발송할 경문을 작성하고 있던 중이었다. 장백령은 최규창의 하숙방에 발을 들여놓기는 했으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긴장된 얼굴로 자신을 경계하는 것 같아 오래 있을 수가 없었다. 백년은 이내 머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눈짓으로 최규창을 밖으로 불러냈다. 최규창은 떨떠름한 태도로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다. 규창이 형, 조심하라는 말을 전화로 일부러 왔어. 조심하라니 뭘? 맹유본부 멤버들이 형 방에서 모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 누가? 최규창은 펄쩍 놀라는 얼굴로 되물었다. 누구라는 건 말할 수 없고 언제 누구누구가 모인다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 암튼 조심해 형. 혹시 이 집에서 하숙하는 순식이를 의심하는 거냐? 그 애라면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다 알고 있지.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 그 애는 양만석 선생의 아들이 아니냐? 최규창은 백년의 등을 툭 치면서 안심하라는 듯 희끔 웃었다. 그래도 야 엄마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떡해. 내 생각에는 자 이거나 가지고 가서 읽어봐라. 최규창은 허리춤에서 잉크 냄새가 나는 프린트물 한 장을 꺼내 백년의 코앞에 내밀었다. 금성간에 돌아온 백년은 호주머니에서 최규창이 건네준 요인문을 꺼내 읽었다. 한일합병 이후 18년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마제하에 극도로 유린당하고 그들은 가혹한 경제적 착취를 감행하고 그 수단으로 악독한 정치적 폭압을 감행하며 이것을 은폐하고 미장하는 데 문화적 기반을 농하고 있어 현아의 조선교육은 그들의 기반적 정책의 노골적인 전형이며 광주 고등보통학교장 시라이 씨는 조선 총독부 식민지 노예교육 정책의 전형적 이행자로서 소위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축견일 뿐만 아니라 모든 폭압과 기만으로서 자기 계급을 옹호하는 데 필요하고 충실한 노예와 축견주구를 양성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이상 우리 400여 명 형제는 절체절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라이 씨는 악마로 둔갑하여 모든 악랄한 수법을 기탄 없이 휘두르면서 조선 교육계를 횡행하고 있다. 제1회 학부형대회 경과 후 맹유 단행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보라. 우리들의 혈관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이상 악마를 교장으로 받들고 수신을 배울 수 있겠는가. 이래서 우리들은 불가피하게 맹휴를 단행했다. 학부형들은 자제를 그들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자제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부형 제씨가 아무리 강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지를 관철시키지 않는 한 노예 양성소에 입장할 수 없다. 경문을 다 읽고 난 백년은 가슴이 뛰었다. 시라이 교장을 악마라고 칭한 대목에서는 섬뜩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 경문이야말로 맹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입장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문을 읽고 나자 아직은 학교가 요구하는 서약서를 쓰면 안 될 것 같은 확신이 섰다. 맹유는 광주 고보에서 광주 농업학교로 번져갔다. 광주 농업학교 송성수, 김윤성, 김재룡, 유상걸, 나석현 등은 평소 민족 차별이 심한 일본인 모리오카 교우를 배척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학생 115명의 서명을 받아 히라노 교장에게 제출했으나 묵살당했다.
이에 학생들은 6월 29일에 기에 전교생이 맹유에 들어갔다. 모리오카 교유 배척은 표면상의 이유에 지나지 않았고 목적은 광주 고보의 맹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주동자들 중에 성진회 멤버였던 김재룡, 유상걸 등은 그동안 성진회를 통해 광주 고보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맺어왔다. 히라노 교장은 송성수, 김재룡 등 주동자 12명을 퇴학시키고 동조자 103명을 무기정하게 처했다. 이에 격분한 학생들은 맹유본부를 구성했다. 동원부, 연락부, 모계부, 탐정부 등의 부서를 갖추는 등 학교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7월 상순에는 아직 맹유가 일어나지 않은 학교와 학부형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광주 농업학교 맹유 사건에 대한 학교 당국의 퇴학, 무기정학, 처분에 대한 본 맹유생 일동의 태도를 성명한다는 제목의 경문을 배포했다. 이중 광주경찰 고등계는 무등산 약사암에 은거하고 있던 졸업생 최동문을 검거하여 맹유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하였다. 그때까지도 맹유중앙본부의 주동인물이나 그 소재지 그리고 요 인물의 출처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러는 가운데 9월 2일에 열린 학부형 회의에서는 일부 학부형이 시라이 교장의 회유에 굴복하고 말았다. 9월 5일까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등교 통지가 오면 지정한 날짜에 자제를 동반하고 등교시키기로 결의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맹유생들과 공동 보조를 취해왔던 학부형 간부들은 모두 사임했다. 강경책으로 일관해온 학교 측은 9월 17일을 등교일로 정하고 각 가정에 이를 통지했다. 17일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모두 퇴학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맹유본부에서는 11일 밤에 위협적인 전단을 살포했다. 맹유생으로 17일 등교하는 자는 타살한다. 부영회 위원 강익수 씨는 믿을 수 없으므로 부영들은 자제를 등교시키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본격적으로 맹유 사건에 개입한 경찰은 8월 27일 학생 20명을 검거하여 광주와 송정리에 분리시켜 강도 높은 취조를 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50명을 추가 검거하여 취조한 끝에 고보생 8명과 농업학교 학생 5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정동화, 박세영은 징역 10월, 최규창, 변진계, 이만동, 임종은 8월, 서재호, 김기권은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학생들에게 등사판을 빌려준 광주 청년동맹원 서재익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맹유의 불씨가 되었던 이경채는 따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1년 6월, 박병하는 1년, 윤혜병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받지 않은 퇴학학생 39명을 포함한 모두 54명이 희생을 당했다. 광주 농업학교에서도 5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송성수는 징역 8월, 김윤성과 김재룡은 6월, 유상걸과 나석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9월 17일로 통보한 등교일자가 다가올수록 경찰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적극적으로 맹유 투쟁을 지지했던 학부형들은 물론 학생들도 탄압에 못 이겨
차츰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단 등교를 하여 더 큰 피해를 막자는 의견과 일제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을 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시한부 등교일을 사흘 앞둔 9월 14일 장제성, 지용수, 양만석 등 세 사람이 은밀하게 만났다. 등교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이날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퇴학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지용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양만석을 보았다. 어떻게 하기는요.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지요. 설마 등교하지 않은 학생을 몽땅 퇴학시키지는 않겠죠? 학생이 없는 학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장제성의 생각은 단호했다. 여기서 중단하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패배하고 만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듣기로 이번 등교일에는 많은 수의 학부형들이 자제들을 직접 대동하고 학교에 나올 것이라고 하더만, 만약에 등교하는 학생 수가 많으면 결과는 뻔하지 않은가?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17일에 등교하면 타살한다는 경문을 무서워하겠는가? 아니면 17일 등교하지 않으면 퇴학을 시키겠다는 시라이의 협박을 더 무서워하겠는가? 배신자 강익수. 지용수의 말에 장제성이 흥분했다. 그는 학부형 회의가 끝까지 버텨주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부형 회의에서 강익수 씨가 시라이 교장 편만 들어주지 않았더라도 맹유 본부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이번 일이 꼭 실패했다고 보지 않네. 맹유 넉 달 동안의 과정에서 맹유에 참가했던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부형과 졸업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맹유 투쟁에 참여하고 지원함으로써 광주 지역의 항일 민족의 의식은 크게 고양되었다고 생각하네. 이것은 모두 성진회가 그동안 뿌린 씨앗이 발아한 결과라고 생각하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식을 깨우쳐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건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하네. 투쟁 일변도로 가다가 더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다면 손실이 너무 크네. 학생들 희생이 크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양만석의 말에 지용수도 공감한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도 얻은 것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맹유 목적도 단순히 한 학교의 교원 배척이나 시설 개선 등에 국한하지 않고 식민지 노예 교육의 철폐, 학원 내의 자유 획득, 피합방 민족의 해방까지 나아가서 민족 해방운동의 성격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학생들과 시민들이 경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후일 신사회 건설 투쟁의 큰 힘으로 작용하리라 확신합니다. 지용수도 양만석의 생각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장제성의 생각은 달랐다. 장제성은 맹유 투쟁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꺾지 않았다. 맹유 본부의 의지도 그렇고 맹유에 참가한 학생들의 생각 역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믿었다. 희생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유 때문에 시라이 교장한테 굴복한다는 것은 민족의 수치라고 생각했다. 넉 달 동안의 맹유 투쟁 과정에서 피해만 있었지 얻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굴복하면은
학생들은 완전히 용기를 잃고 말 것입니다. 장재성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얻어진 것이 왜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항일 의지를 보양시켰지 않았는가? 이번에 학생들이 강력한 항일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비밀 결사 활동과 4개월이라는 장시간 동안 지속적인 맹유를 통해서 단순히 학교 내부 문제나 교육차별 문제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일제의 식민 통치와 민족 동화 교육에 저항하고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는 차원까지 나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네. 경문 싸움도 큰 성공을 거두었네. 그리고 맹유 중앙본부와 같은 통일적인 지도부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도 그렇고 지원 세력으로 학부형회의와 졸업생들을 끌어들이는 것 뒤에 농업학교가 공동 보조를 맞춘 것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네. 이런 것들은 전에 없었던 일이 아닌가. 나는 이번 맹유 과정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네. 지용수였다. 그는 이번 맹유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꼭 성공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단점도 노출되었네. 첫 번째는 광주 전체 학교로 확산시키지 못한 점이네. 농업학교가 보조를 맞춰줬다고는 하지만은 사범학교나 숭일학교, 그리고 여학교에서는 동조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각급 학교로 여러 차례 동조를 해줄 것을 바라는 경문을 보냈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았지 않은가. 학교마다 광주 고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텐데도 말이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맹유투쟁의 목적에서 신사의 건설에 대한 미래지향적 제시가 너무 약했던 것도 문제였어. 사실 우리가 투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목적의식이지 않은가. 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일시에 광주의 모든 학교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신사의 건설에 대한 목적 제시를 보다 강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 양만석의 지적에 지용수와 장재성이 공감을 표시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투쟁을 위해서 조직을 강화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진이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장재성의 말에 지용수가 되물었다. 성진이는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주 고부와 농업학교 학생들로만 구성되었던 것이 잘못이었어요. 새로 만들려고 하는 조직은 광주의 중등학교 학생들을 다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아까 양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맹유투쟁의 문제점은 바로 많은 학교 학생들이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장재성은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새로운 비밀 결사에 대한 심중을 내비쳤다. 그는 맹유 때문에 귀국한 김에 새로운 비밀 결사를 조직해 놓은 다음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나도 성진의 부활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네. 이번 맹유에서 성진애가 너무 노출되었네. 맹유 투쟁의 중심 인물들인 최규창이, 정우채, 임주홍, 김시성, 주당석, 유치우, 유상거리 모두 성진의 멤버들이 아닌가. 그리고 성진애는 사상성을 중요시한 탓으로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았는가.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면 좋을 거야. 일단은 많은 학생들을 조직 안에 끌어들이고 나서 차차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당국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보편적이어야 하네. 양만석은 장재성의 의견에 찬성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독서회 같은 모임이 어떨까 합니다. 독서회? 그거 좋겠구만. 학생이라면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하지 않은가. 당국에서 이상한 눈으로 보지도 않을 거고. 지용수도 긍정을 표시했다. 장군이 잘 해보게.
새로 결성할 비밀 결사는 성진의 부활이 아니더라도 성진의 정신만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은 새로운 각오로 결의를 다졌다. 학교에서 지정한 등교일인 9월 17일이 다가오자 학생들은 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퇴학 처분을 하겠다는 학교 당국의 위협에 굴복하자니 등교한 자는 타살한다는 맹유 본부의 경문이 머릿속에서 부스럭거렸고 굴복을 하지 않자니 퇴학이 두려웠다. 등교를 하다가 경기부 학생들에게 붙잡혀 곤욕을 치르게 될까 걱정이 컸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한 학생들은 부모의 눈치를 보는 수밖에 없었다. 부모들은 당연히 등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부형들은 17일에 자제들을 동반하고 학교에 갈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차별교육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부형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등교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백년이와 백석이 형제의 생각은 여전히 서로 달랐다. 백석이는 지정한 날짜에 등교를 하겠다면서 17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러나 백년이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고민을 하고 있었다. 백석은 하급 학년이니까 등교를 한다고 해도 백년이 자신만은 맹유 본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차라리 새끼내에 내려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맹유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그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등교일 이틀 전인 15일까지도 맹유 본부에서는 더 이상의 경문이 통보되지 않았다. 맹유 본부에서 지방 학생들을 광주로 모이게 하여 모종의 행동을 취하기로 한 것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맹유 본부는 지방 학생들이 광주에 올라온 후 맹유에 대한 일반인이 질문을 할 때와 경찰에 구속되었을 때의 답변 요지를 지시하는 한편 맹유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약을 명시하여 알려주었을 뿐이었다. 규약 가운데 학교로부터 어떤 통지가 있더라도 응하지 말 것. 학교 및 선생을 방문할 때는 경비부의 승낙을 얻을 것. 본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타교 모시 혹은 전입시험을 절대 엄금 등의 내용도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 맹유 본부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학생들은 답답했다. 16일 오후 느지막이 장계동이 금성관에 왔다. 마금례와 두 손자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 안방에 모여 있는데 장계동이 예고도 없이 불쑥 들어섰다. 백년이와 백석이 등교 때문에 마금례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올라온 거였다. 마금례 보기에 백년이가 아무래도 17일에 등교를 할 것 같지가 않아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다. 물론 백년이는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전화한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아이고, 애비가 느닷없이 어쩐 일이냐. 마금례는 아들이 올라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혼연스럽게 맞았다. 그리고 곧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밥상을 내왔다. 눈치 빠른 백년은 혹시 아버지가 내일 그를 데리고 학교에 가기 위해서 올라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연락을 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러고 보니 그날 저녁 밥상의 반찬이 여느 때와는 다른 것 같기도 했다. 밥상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가자미회 무침이며 연포탕 등 색다른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신문사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시 들렀습니다. 그 무렵 장계동은 간간히 광주에서 발행되고 있는 동광신문에 시나 글을 발표하기 위해 광주에 오곤 했다. 때 맞춰서 잘 왔다. 저녁 묵게 언능 안 거라. 내 식구는 오랜만에 밥상에 둘러앉았다. 아침에 나간 양만석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청년의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조선의 선생 집에 간 듯 싶었다. 아이고, 이 가재미 해무치 좀 묵어봐라. 마금예가 이것저것 반찬을 장계동 앞으로 옮겨 놓으며 말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백년이가 쿡쿡 웃었다. 통학을 하기 전 그가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하던 것과 너무 같았기 때문이다. 백년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광주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그들은 한 밥상에 마주 앉았다. 네 사람이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 장계동은 광주에 올라와서도 금성관에 들리지 않고 그냥 갈 때가 많았다. 더욱이 자고 가는 일은 드물었다. 백년은 그것이 아버지가 새끼네 할머니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장계동은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도 맹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다. 양 선생은 어디 갔습니까? 장계동이 조심스럽게 양만석 이야기를 꺼냈다. 마금리는 장계동의 무릎에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요즘아 양만석은 무엇이 그리 분주한지 집에 붙어 있을 때가 별로 없었다. 그날 밤 삼부자는 한 방에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마금례가 그렇게 잠자리를 정해 주었다. 두 아들이 아버지 양쪽에 누웠다. 삼부자가 이렇듯 한 방에서 잠자리에 든 것은 별로 기억에 없는 일이었다. 새끼네 집에서 백년, 백석이 형제는 언제나 할머니와 같이 잤다. 삼부자는 천정을 향해 똑바로 누웠다. 아버지 옆에 누운 백년은 잠자리가 불편해서 쉽게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았다. 백석이 내일 학교에 갈 거제? 잠자리에 들고 나서 한참 후에야 장계동이가 입을 열었다. 당연하죠. 아버지는 내가 내일 등교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걱정은 무슨 걱정? 학교에 안 가니까 답답해 죽겠구먼. 백년이도 등교할 거제? 아버지,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하면 내일 학교에 안 갈 거냐? 고민 중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번 동맹휴학은 충분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장장 넉 달 동안이나 동맹휴학을 했으니 그만하면 됐지 않느냐. 학생들이 이번처럼 집단행동으로 학생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과 시민들이 항일 민족의식을 깨닫게 한 것만도 큰 성과였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게 된다면 피해도 크고 학교가 와해될 수도 있다. 학생들과 학교가 같이 살아남아야 할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백년이 내 생각을 존중한다. 그렇지만은
내가 만약에 퇴학을 당하게 되면 내 꿈인 동경 유학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내일 꼭 등교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겠다. 이것은 내 일이니 모든 것은 내가 잘 알아서 판단해라. 시라이 교장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서라도 학생운동에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 일단 내 개인적인 꿈을 이룬 다음에 민족을 위해 봉사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라. 다만 아버지 생각에는 지금은 내 힘은 너무 미약하여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 봉사한다고 해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허나 더 공부를 하여 꿈을 이루고 성숙한 다음에는 민족을 위해서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 100년이 내 고민은 아주 값진 것이다. 지금의 이 현실에서 너 같은 젊은이가 그만한 고민도 없다면은 아버지는 실망이 매우 클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기에 우리 민족의 역사적 현실을 길게 볼 필요가 있다. 힘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처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3.1 만세운동이 그 좋은 예다. 길게 보고 차분하게 민족의 힘을 키운 다음에 그 힘을 결집시켜서 일시에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일은 힘을 기르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하거라. 아버지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내 뜻을 존중하겠다. 장계동은 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지금까지 아들에게 이날 밤처럼 진지하게 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 아버지, 그러면 제 결정은 잘못된 것입니까요? 한동안 잠자코 있던 백석이가 따지듯 물었다. 백석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어쩐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아니다. 백석이 내 결정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너와 내 형의 입장이 다른 것뿐이란다. 장계동은 백석이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입장이 뭐가 다른데요? 형은 상급 학년이고 너는 하급 학년이잖아. 장계동은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그 대답이 궁색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백석이를 설득시킬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암튼 백석이는 내일 등교하기로 하고 백년이는 오늘 밤에 더 생각을 했다가 내일 아침에 결정하도록 해라. 장계동은 그 말을 끝으로 양손에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잠을 청했다. 백년은 밤늦도록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새벽 무렵에야 얼핏 눈을 붙였다. 밖이 소란스러워 눈을 떠보니 햇살이 방 안에 가득 퍼져 출렁였다. 서둘러 세수를 끝내고 밥상머리에 앉았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는 새벽에 갔다. 할머니가 백년을 찔러보며 말했다. 백년이 너 아버지가 왔다 간 까닭을 알겠지야? 백년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미적거리고만 있었다. 순전히 백년이 내 놈 때문이여. 신문사에 볼 일이 있어 왔다는 것 헛소리란 게. 그때서야
백년이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그러고서도 백년이한테는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라고만 하지 않았던가. 너그 아버지가 내 놈 땜시 일부러 올라온 것이 무슨 뜻인 줄 알아? 할머니의 다그치는 듯한 물음에 백년은 여전히 대답을 못했다. 그 자신이 아버지의 속내를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백년을 동반하고 등교할 각오로 광주에 올라왔으면서도 등교를 강요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아버지의 말은 기필코 등교하라는 명령보다 더 강하게 마음을 옥죄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은 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백년은 그런 아버지가 존경스러웠다. 백년이가 아침을 깨작거리고 있는 사이 백석이는 수저를 놓고 등교를 서두르고 있었다. 백년이 내 놈은 어쩔 테냐?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아들이 아침도 못 먹고 새벽에 길을 떠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지 계속 짜증을 냈다. 백년이는 할머니의 그런 마음을 이해했다. 백년이 학교에 갈 거요? 안 갈 거요? 가겠어요. 백년은 그렇게 말하고 수저를 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 사이 백석은 옷을 갈아입고 학교에 갈 채비를 끝냈다. 잘 생각했다. 백석아 뭐더냐? 조군한테 닭구시 불러라고 해라. 헬미도 따라가야 시겠다. 할머니는 갑자기 마음이 달떠 나들이 한복으로 갈아입고 토방으로 내려서며 백년을 재촉했다. 백년은 할머니가 택시까지 불러 학교에 같이 가겠다고 나서자 하는 수 없이 더는 지체하지 못하고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숲실에 갈 때도 그 먼 길을 걸어가곤 하던 할머니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택시를 부르는 일이 없었다. 잠시 후 세 사람이 금성관을 나서자 대문 앞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다. 참말로 닭구씨를 불렀네. 그냥 우리끼리 걸어가도 되는데. 잔소리 말고 냉큼 타기나 혀. 백년이가 잠시 미적거리는 눈치를 보이자 할머니가 택시 안으로 그의 등을 떼밀었다. 이렇게 하여 백년이와 백석이는 할머니와 함께 택시를 불러 타고 등교를 하게 되었다. 학교 가까이에 이르자 등교하는 학생들이 하나 둘 눈에 띄었다. 대부분 학부형을 동반하고 있었다. 거리에서 등교를 제지하는 경비부 학생들은 보이지 않았다. 백석은 학생들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아주 평화스럽게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적이 놀랐다. 등교하는 학생들을 타살하겠다던 맹유 본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기실 백년은 경비부 학생들이 등교를 막아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택시를 교문 앞에 바짝 주차시키도록 하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내렸다. 교문 안쪽에는 시라이 교장을 비롯하여 교직원들이 모두 나와 일렬로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맞았다. 할머니는 양손에 두 손자들 손을 꼭 잡고는 시라이 교장 앞으로 걸어 나갔다. 교장 선생님,
두 손자놈들을 데리고 왔습니다요. 할머니는 당당한 목소리로 시라이 교장한테 말했다. 시라이 교장이 박수를 보냈다.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도착하는 대로 한데 떼지어 모여있지 못하게 하면서 교실로 들어가도록 했다. 맹유 끝에 오랜만에 등교를 했으니 마땅히 운동장에서 전교생을 모이게 하여 전체 조회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전체 학생들이 한데 모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할머니와 헤어진 백년은 교실로 들어갔다. 첫째 시간 수업이 시작하려면 반 시간도 더 남았는데도 그부들이 절반쯤 교실에 들어와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그부들이 서로 반기느라 교실 안이 떠들썩했다. 백년은 최중주의 얼굴을 보자 그에게로 다가갔다. 동맹 휴학 동안 광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영산포 친구들 소식이 궁금했다. 함께 통학을 하던 때는 다소 서먹서먹한 사이였지만 이날 말은 서로 반갑게 손을 잡고 흔들었다. 백년은 인숙이 소식이 궁금했으나 종주에게 묻고 싶지는 않았다. 오늘 통학차를 타게 되면 인숙이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몇 시간만 참기로 했다. 동맹 휴학 중에 금성관 할머니 댁에 있었던 백년이는 일주일 전쯤에 인숙이가 보고 싶어서 통학열차 시간에 맞춰 광주역에 나갔었다. 인숙이가 역에 도착하자마자 금방 통학차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깐 얼굴만 보고 헤어졌다. 시작 시간이 되자 교실의 빈자리가 거의 메워졌다. 밖에는 학부형들이 돌아가지 않고 서서 자제들이 들어가 있는 교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백년이는 화단 옆에 서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자 창 옆으로 다가가 그냥 돌아가라고 손짓을 해보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어 보였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표시 같았다. 잠시 후 첫째 시간 시작종이 울렸다. 백년은 교실 안을 둘러보았다. 빈자리가 없는 것을 보니 모두 출석을 한 모양이었다. 이렇게 해서 동맹 휴학은 4개월 만에 끝이 났다.